안녕하십니까? 이 대면 강의장이 우리 강원대학교 공대 209호실인데 여기 몇 분 있고 또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줌으로 접속돼 있어서 제가 직접적으로 얼굴은 볼 수는 없고 그 참석한 분들의 이제 리스트가 되는 것만 보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이제 바쁜 시간에 우리 강원대학교에서 진행하는 ET2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헐. ET2 세미나에서 이제 ET2의 정의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에너지 트랜지션 하면은 ET고요. 그래서 이 제목을 이제 ET2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세 번째로 하게 되는데 그 주제를 이제 ESG라는 주제를 했고 작년에 이제 대학원 수업도 했는데 그 학부 수업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그 사업단에서 하는 내용을 뭐 또 외부에 있는 분들하고도 공유하려고 이렇게 줌 세미나로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ET2 세미나에 대한 소개를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SDG하고 ESG 정립 과정을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ESG 경영과 투자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T2 세미나 그 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참고로 저 진행하기 전에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온열 질환이 발생이 돼가지고 한 4일 동안 집에서 누워 있다 왔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좀 정신이 혼미하고 그 약간 기억력도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모두들 이제 여름이 끝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건강에 주의하기를 바랍니다. 그 일시를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요일 날 오후 4시에서 6시까지 하고 강의를 1시간 반 하고 이제 Q&A를 30분 정도 진행을 합니다. 2시간이요. 그리고 장소는 오프라인으로는 우리 공과대학 강원대죠. 그 공학 2호관 그 209에서 하고 온라인으로 줌으로 하기 때문에 혹시 이제 이 대면 강의에 참석이 어려운 분들은 줌으로 뭐 일하시거나 다른 곳에 있을 때 관심이 있는 주제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우리 세미나는 이제 우리 강원대학교에 또 여러 사업단들이 있는데 에너지 신산업 혁신융합대학 사업단, 우리가 탄소중립융합학과라고 하죠. 그리고 대학원의 수소안전융합학과, 그리고 또 지역 연계형 수소산업 혁신 인재 양성 사업단, 이런 사업단에서 우리 강원대에 있는 학부하고 대학원 학생들을 갖다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과정이 들어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하나의 이제 교과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듈은 한 13개 정도의 그 강의 모듈로 되어 있는데 10개 이상 이제 수강하시면은 저희 출석부를 체크를 할 거예요. 소정의 기념품, 이제 기념품을 써놨는데 저희가 커피 쿠폰 드리고 또 혹시 학생들인 경우에는 이게 하나의 마이크로 프로그램이라서 원하는 경우에는 이제 우리 강원대학교 에너지신산업 혁신융합대학 대학 사업단장 명의로 이 마이크로 프로그램 수료증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참석하신 분들은 저희 로고도 남지만은 그 이름을 갖다가 써놔야지 나중에 온라인 참석하신 분들도 이 출석 체크가 되기 때문에 꼭 그 협조 바라겠습니다. 그 13회 그 강의 주제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 왜 13회를 만들었냐 그러면은 저희가 내년도 1학기에 그 학부 교육 과정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그 우리 대학의 과정이 15주차 수업이기 때문에 중간 기말을 빼고 나면은 이제 13주차 강의를 하게 돼서 이렇게 13주차의 강의로 만들어 놨습니다. 오늘 이제 9월 3일 날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ESG 경영과 투자 계획에서 강원대학교의 김기현 접니다. 제가 강의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이제 ESG 환경의 소개와 주요 이슈라는 주제를 하는데 가능한 한 이제 그 이 강의 내용을 모듈별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렇게 쉽게 말하면 레벨 1이죠. 가장 기본적으로 이 ESG가 어떻게 나왔는지 ESG의 전반적인 흐름을 알 수 있는 그 강의가 되고요. 하이. 두 번째 이제 우리가 ESG 하면은 ESG 따로따로 있죠. 그래서 두 번째에는 이제 E에 대해서 그 개괄적인 오버뷰를 쭉 하게 돼 있어요. 그게 9월 10일 강의고 그다음에 3, 4, 5, 6주차 강의는 다 E에서 세부적인 주제를 골라내서 하나씩 보는 거죠. 하나는 그 탄소 시장, 그다음에 기후테크, 기후변화 때문에 발생되는 물하고 식량의 문제,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하고 순환경제 문제 이렇게 해서
2에 대해서 한 뎁스 내려간 그 레벨 3에 대해서 쭉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7주 차에는 10월 29일에 이제 ESG 사회, 사회에 대한 제가 개략적인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8구에서 그중에 중요한 공급망 관리, 인권 경영, 일하기 좋은 일터, DNEI, 이게 다이버시티, 에쿼티, 인클루전에서 그 다양성, 포용성 이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강의하고 다시 또 레벨을 올려서 10주차가 또 같이 이제 ESG 사회적 요소의 국제적 의미를 하고 11주차에 레벨을 올려서 지배구조에 대해서 강의를 또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면은 기업들이 ESG를 하는 이유가 뭔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ESG 정보 공시를 하고 평가받는 방법에 대해서 그 12주차에 하고, 이제 13주차는 원래 다른 강의 컨텐츠를 제가 마련했는데 우리 혹시 이제 강원도의 뭐 지자체나 중소기업에 있는 부분들도 뭐 강의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와 중소기업의 ESG 구축 전략 이렇게 강의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강의하는 분들은 이제 저도 있지만은 그 CJ나 그다음에 금호석유화학 이런 분들인데, 저희가 그 2050 ESG 혁명이라고 책을 썼던 그 저자들이 모여서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도 가능한 한 그 중복을 좀 줄이면서 우리 학생들이나 ESG를 공부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그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미 ESG에 대해서 전문가인 분들은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셔도 되지만은 이제 이런 지속 가능 발전이라든지 ESG에 대해서 뭔가 입문을 하고 싶은 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준비한 내용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나면 그다음에 어떤 세부적인 주제든지 이제 본인이 알아서도 공부할 수 있는 그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SDG and ESG 정립 여정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ESG가 왜 나타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의를 시작하고 한 5시 정도 되게 되면은 오늘 강의 자료를 그 채팅방에 우리 담당 선생님이 올려주기로 했어요. 그때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오늘은 그냥 지금은 이거 있는 거 보시면 됩니다. 6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로 정리했는데 그 ESG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요 내용을 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르지만 이제 제가 생각한 건 ESG라는 건 결국은 SDG라는 데서 파생된 하나의 만들어진 컨셉이다라는 그 의미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게 되면 1919년에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노동 문제와 자본주의 모순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연맹 산하의 국제노동기구가 설립되었다. 우리들은 지금 ILO를 별로 알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 국제노동기구라는 부분은 우리가 현재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이유에는 풍부한 화석연료와 그리고 산업화를 통해서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그 초기에는 굉장히 힘든 시기였어요. 우리가 에너지를 배울 때 보게 되면은 공장에서 어린아이, 그다음에 여자들, 장시간 노동, 우리가 말하는 아동 노동, 여자 노동, 그다음에 저임금 노동 이런 게 있었고, 또 광산으로 보게 되면은 정말 그 광산들이 여러 번 폭발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던 그런 희생을 통해서 하나씩 발생했는데,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안전이나 인권에 대한 뭔가 모순을 알게 되면서 이 국제노동기구가 생기게 된 거예요. 아, 이제 인권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리고 1962년에 레이첼 칼슨이라는 미국의 어떻게 보면 화학자이면서도 또 작가인데, 그분이 침묵의 봄이라는 그 책을 썼어요. 침묵의 봄에서 나온 게 뭐냐면은 DDT라고 살충제라고 있어요. 저도 사실은 1966년생인데 어렸을 때 우리 시골에서 머리에 또는 몸에 이가 있을 때 그 DDT를 뿌렸던 기억이 나요. 또 도시 같은 데도 뭔가 모기 잡는다고 DDT 그 우리 하얀 연기 뿌리고 다녔죠. 이거 다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결국은 뭔가 이래 좋은 효과도 있었지만 이 자체가 결국은 보니까 뭔가 우리 생태계를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침묵의 봄이라는 내용은 뭐냐면은 봄이 왔는데도 새들이 울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농약이나 이런 화학 제품을 과도하게 살포하고 나니까 생태계 문제가 일어나더라 해서 이 환경에 대한 과학 문명이 일으킨 환경에 대한 어떤 위기에 대해서 그 알리게 된 거예요. 62년에. 그래서 인권의 문제가 있구나, 환경의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서서히 이제 우리가 알아가던 시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1972년에 로마 클럽이라고 해서 이제 유럽의 어떤 약간 뭐 과학자나 지성인들이 뭔가 우리 인류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구나. 그걸 갖다가 연구해서 성장의 한계라는 이제 책을 만든 거예요. 보고서.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종국에는 우리 인류의 파멸이 올 수도 있다. 사람은 늘어나고 있고 자원 소모량도 느는데 자원은 또 뭐랄까 제한이 있고 그다음에 또 환경이 파괴되고 있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987년에 UNWCED가 뭐냐면 그 세계 환경 개발 위원회인데 여기서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이제 브룬트란트 보고서를 만드는 거예요. 지속 가능 발전을 해야 되겠다. 이런 개념을 이제 만들어내요. 근데 지속 가능 발전에서 이 발전이 성장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나중에 얘기하지만은 우리 현 세대의 발전이 미래 세대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현재 잘 살기 위해서 과도하게 개발하고 쓰고 나면은 결국은 그 사용의 대가가 후세대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사용량을 절제하고 오염을 발생하지 않고 이렇게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1992년에 유엔 환경 개발에 의해서 지구 환경 문제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리우 선언이라는 걸 채택하게 됩니다. 그렇죠? 굉장히 유명한 리우 선언. 이런 리우 선언을 하게 된 게 아까 1919년부터 계속 그 우리가 인식했던 문제들이 하나씩 이제 유엔 차원에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2003년에 어 유엔 환경 계획 금융 이니셔티브에서 이제 ESG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2004년에 유엔 글로벌 컴팩트에서 Who Care Wins 컨퍼런스에서 이제 ESG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영어로 Who cares 하면은 뭐냐면 누가 알지? 그 얘기 뭐냐면 뭐 나는 상관없어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 의미가 아니고 Who cares 영어로는 한국말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살피는 자, 고려하는 사람, 배려하는 사람, 그러니까 wins 뭔가 이타적인 다른 사람을 살피고 고려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이긴다. 그 얘기는 이제 금융기관들도 탐욕적으로만 일하지 말고 주변에 뭔가 배려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어떤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서서히 그 국제 유엔을 중심으로 그런 이제 분위기 형성이 돼요. 그리고 2006년에 유엔 글로벌 컴팩트하고 UNEP의 공동으로 유엔 책임 투자 원칙 유엔 PRI라고 이따 나오는데 금융기관들이 투자를 할 때 이런 10개 원칙에 의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해서 이제 이런 UNPRI를 마련하게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경제학을 배우게 되면은 이제 저는 경제학 박사인데 우리 국민 경제의 주체는 세 가지예요. 하나는 정부, 기업, 개인, 소비자.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경제 활동의 어떤 프로덕트를 만들고 긍정적인 프로덕트를 만들고 부정적인 프로덕트를 산출하는 주체는 누구다? 기업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야기했던 기업들을 좋은 쪽으로 계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좋은 쪽으로 who cares 그렇죠? 뭔가 이런 쪽으로 하는 기업이 더 투자를 받고 더 가치 있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 왜? 기업들한테 이걸 안 하게 되면은 기업은 단기적인 이익만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지속 가능 발전은 미래 세대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현재해야 된다 그랬죠. 꼭 케어를 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 기업들은 단기적인 이익만 추구하는 거예요. 올해, 내년, 내후년의 이익을 추구하지 뭐 50년 후나 100년 후에 우리의 후대들을 고려하지 않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패러다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2015년에 유엔에서 지속 가능 개발 목표에서 UN SDG에서 이제 구체적 목표를 만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2020년에 이제 WEP가 세계 경제 포럼인데 이 다보스 선에서 기업들이 이제 주주의 수익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도 고려를 해야 된다. 우리가 그 미국의 자본주의 하면은 주주 이익 최대화. 저도 이제 기업에 30년 다녔지만은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주주도 하나의 이해관계자 하나일 뿐이에요. 그렇죠? 기업의 구성원은 주주,
임직원, 지역사회도 되고 환경도 하나의 이해관계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업이 환경에 네거티브한 물질을 마음대로 배출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기업 활동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이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바뀌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003년하고 2024년에 오늘도 이제 마지막에 설명을 하자면 지속 가능성 공시가 나와요. 결국 뭐냐면 Who Care Wins를 실행하려면은 누가 Who Care 했는지에 증거를 내야 되잖아요. 그게 지속 가능성 보고서예요. 그걸 보고 이 평가사들이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회사들의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이제 ESG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식의 큰 개념의 그 지속 가능 경영하고 ESG에 대한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그림의 기업 경영의 변화할 때도 저도 직장 생활 처음에 할 때는 CSR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Corporate 그 Social Responsibility. 그래서 기업들이 어떤 활동을 해나갈 때 주로 지역 사회한테 뭔가 잘 보이지 않으면 협조를 구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이해 관계자들보다 약간 지역 사회에 뭔가 잘 해주는 그런 정도의 단순한 활동에서 이제 CSV라고 해서 Corporate Shared Value, 이제 기업 공유 가치에서 조금 더 개념이 더 확장되고 좋은 쪽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기업의 경영이 이제 ESG, 그래서 환경하고 사회하고 지배 구조라고 얘기를 해요. 거버넌스. 이런 측면에서 이제 바른 경영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기업들의 경영 패러다임도 이제 ESG 경영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ESG 경영이라 그럴 때 앞에 제가 얘기했던 SG 1919년에서부터 2004년까지 이렇게 쭉 흘러갔던 패러다임들이 이제 하나로 모여서 뭔가 우리가 알기 쉬운 약자로 할 때는 이제 그 ESG 이렇게 이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을 좀 아시면 되고, 오른쪽에 제가 써놨죠. ESG 경영과 투자. ESG 경영의 목적은 기업 입장에서 기업이 외부에 신뢰를 쌓아 투자 가치를 높여가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기업 활동이 미래 세대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을 만큼 우리가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경영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시그널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학생들이 주로 많이 듣는데, 학생들이 지금 이제 20대지만은 우리 2050 탄소 중립이 된다라는 2050년에 다 50대가 돼요. 그럴 때는 우리 제자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죠. 뭐 임원도 하고 경영자가 돼 있을 건데, 이런 마인드로 기업 경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또 너무 낮은 임금으로 또 외국인을 학대하고 이런 식으로 경영을 해서는 2050년이 되는 그런 사회에서는 그 지속 가능한 기업을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 강의 구성을 한 건 우리 학생들이 훌륭한 경영자나 지도자로 되기 위한 기본 소양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뭐 사서 삼경을 배운다든지 이런 거하고 똑같이 현대판 경영의 그 큰 패러다임을 배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이 우리 13주차의 세미나가 우리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하나하나씩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1919년에 이제 국제노동기구 아까 얘기했죠. 그 이유가 국제노동기구가 설립된 게 17하고 20세기 산업화의 과정에서 발생한 노동 문제와 자본주의 모순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유튜브 같은 경우도 많이 보는데 17세기, 18세기 그 공장의 현실을 보면 되면은 굉장히 처참해요. 사실은. 그렇죠? 이제 그러한 문제를 이제 생각하는 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노예제도가 그냥 합법적이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에도 종제도, 그렇죠? 뭐 당연하다고 생각했잖아요. 신분제도가. 그게 이제 비합리적이라고 서서히 해서 우리 이성이 이제 깨어가는 시대가 된 거예요. 내용은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948년에 이제 세계 인권 선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권, 양도할 수 없는 인간의 존엄성의 권리의 명문화. 그래서 제가 표시했지만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으며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권리와 자유 30가지가 명시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강의 자료를 만들면서 중요한 것들만 쭉 하이라이트를 몇 개 해봤어요. 그래서
제1조에 보게 되면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이제 이건 한 나라의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 공통으로 적용을 하자라는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인류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2조만 또 보도록 할게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런 거. 제가 개인적인 얘기인데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뭐 최근에 이제 우리 그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우리나라에 데려왔잖아요. 그때 두 가지 논쟁이 있어요. 한 가지 논쟁. 임금을 우리나라의 최저 시급인 월 248만 원으로 줄 거냐. 주는 걸 했죠. 근데 비싸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뭐가 맞을까라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 최저 시급이라는 건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최저로 생활할 수 있는 임금이라는 내용이에요. 누가 들어오든지 간에. 우리 한국 사람이 살든 필리핀 사람이 와서 살든 미국 사람이 와서 살든 간에 그건 우리가 최저. 그러니까 우리 주거, 의식 주죠 말이죠. 내가 살아가는 공간. 한 집에 10명이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한 방에. 그다음에 뭐 10km를 걸어 다닐 수 있는 게 아니라 교통, 그다음에 추운 겨울에 이 반팔을 입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뭔가 그런 기준을 맞는 최저임금인데 뭔가 그 돈이 비싸니까 100만 원만 주자라는 게 합리적일 건지. 근데 여기 세계인권선언에 보면은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세계 인권선언에서 이런 식의 이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를 하나씩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얘기하면 우리 ESG에서 가장 큰 건 세 가지예요. 나중에 그렇죠. 여러 개가 있지만 기후 변화 문제, 두 번째가 생물 다양성,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환경 오염이 일어나니까 자연의 균형이 깨지면서 여러 가지 생물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 세 번째가 인권 문제, 인권 문제. 그게 있는 걸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침묵의 봄, 그 Silent Spring 여기 보게 되면은 제비가 죽어 있죠. 봄이 돼 있는데 이 뭐 짹짹짹거리는 제비가 오지 않은 거예요. 그 얘기는 이런 농약이나 화학 제품에 이제 과도 살포가 되니까 다 이런 생명체가 죽기 때문에 제때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 생활을 이렇게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에너지도 있지만은 사실은 비료의 문제도 있어요. 그 농업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비료를 발명해가지고 농업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린 게 있고, 그다음에 또 저런 또 이런 해충들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이제 부작용으로 오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에서 살포된 살충제나 제초제로 사용된 유독 물질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 해서 실제로는 이제 그렇죠. 이걸 만들었던 기업들은 아니다 아니다 그러는 거고 이런 환경 운동을 했던 사람은 맞다 맞다 해서 결국은 이 살충제나 제초제가 뭔가 우리 인체에도 암을 유발한다. 그 얘기는 새와 같은 생명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해서 이제 사용량을 줄이게 되는 그런 식으로 되게 됐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죠. 우리도 뭐 옛날에 이 잡고 그럴 때 그 DDT 썼죠. 그 서울에서 도심에 이제 모기들 많고 그러면 이렇게 하얀 거 뿌리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따라다니면서 이거 뭐 애들 보면 뭐 맞고 그러는 것들 많이 있었어요. 내용들은 이제 좀 관심 있는 경우는 하나씩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성장의 한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원전 1세기에는 지구상의 인구가 1억 명이라고 해요. 1억 명. 그리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10억 명. 거의 인류 탄생부터 자연적으로 그냥 평형을 이루면 10억 명까지가 살 수 있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그중에 산업혁명은 두 가지죠. 세 가지. 에너지 혁명, 석탄을 사용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증기기관 같은 이제 기계를 사용한 기계혁명이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얘기도 해요. 그 농업혁명, 우리가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뽑아내서 그 질소비를 만들게 되면서 이제 인구가 비약적으로 늘어났죠. 그래서 못 먹고 뭘 사던 시대에서 10억 명에서 지금은 이제 인구가 80억 명 됐고 우리 지구상의 인구는 이제 100억 명으로 이 정점이 되면서 유지가 될 거라 그래요. 그런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에너지하고 자원은 우리가 그동안 써왔던 에너지 석탄, 석유, 천연가스죠.
이게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지만은 또 유한해요. 광물도 유한하기 때문에 이 비재생 가용 자원의 사용량은 늘 줄고, 그쵸? 그다음에 1인당 식량 소비량도 늘고, 서비스도 늘고, 산업 생산도 늘고, 또 환경 오염도 늘다 보니까 요때가 거의 이제 2023년이었어요. 2030년이었어요. 2030년 정도 되면은 이 정점을 찍고 세계 인구도 줄고 모든 지표가 내려간다. 그래서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고 해서 우리가 지금 찾아내는 게 에너지라는 문제에서는 화석 에너지가 비재생 에너지이기 때문에 재생 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수력으로 전환하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광물 같은 경우도 소모하고 나면 부족하니까 우리가 순환 경제를 하자 그래서 배터리라든지 뭐 태양광 패널, 플라스틱 이다 순환 경제 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거. 그다음에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환경 제도를 만들고 페널티를 주고 이런 거 이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오염에 대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또 얘기를 하고 우리 인류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제 뭔가 경각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987년에 우리 공동의 미래 여기서 나오는 거죠. 정의가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속 가능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류 전체에 뭔가 주된 이념이 뭐냐 해서 네 개를 꼽았다고 해요. 이때 대중적인 빈곤, 그렇죠? ESG하고 다를 수도 있지만 이제 제가 SDG를 얘기하는 거 이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학생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이 세 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빈곤도 해결해야 되고 빈곤의 문제, 그다음에 인구 증가의 문제,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 환경질의 파괴 이게 우리 인류의 주된 위험 요소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지속 가능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다. 이 발전에 계속 성장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서로 나눠서 가지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석사까지를 석유를 했지만은 그리고 석탄에서도 있었지만은 이 화석 에너지가 거의 3억 년 전에 쌓인 걸 갖다 우리가 한 200년에 다 써버린다라는 게 공정한 건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쓴 만큼의 온실가스를 발생시키고 그 부담을 미래 세대에 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Sustainable Development is 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이렇게 쭉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한번 보시고요. 이제 계속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하나 어젠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1992년은 꼭 기억해놔야 돼요. 리우 선언하고 유엔 기후변화 협약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죠. 1992년에 이제 유엔 환경개발회의 이렇게 들어가서 했고 이제 95년부터 우리가 말하는 이제 콥이라는 거 있죠. 당사국 회의 콥 1, 2, 3에서 2023년까지 콥 28이 됐고 그다음에 올해는 이제 콥 29 이렇게 계속해서 기후 변화에 관련된 국가 간의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쭉 보는데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우선은 1997년에 그 일본 교토에서 교토 의정서를 채택을 해요. 그래서 그동안에 기후변화 문제에 큰 책임들은 선진국이기 때문에 선진국이 좀 더 책임을 지는 이제 그런 식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크게 얘기는 안 하고요. 그 다음에 2015년에 또 프랑스 파리에서 콥 21이 나와요. 그럴 때 이제 파리 협정이래요. 파리스 어그리먼트. 영어로는 뭐 파리 규 협정이라고 한국말로도 얘기하는데 절대 규라는 게 없어요. 그냥 파리스 페리먼트. 파리스 어그리먼트라고 되어 있어요. 요럴 때 여기서 이제 모든 국가가 공동으로 이 기후 변화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파리 협정 같은 내용은 이제 혹시 관심 있는 우리 학생들 꼭 보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콥3에서는 교토 의정서가 채택이 됐고 콥21에 2015년에 파리 협정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뭐 NDC 탄소 중립
요런 거창한 목표들의 어떤 타임라인하고 어떤 의무사항들이 명시된 걸 따르고 있는 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콥 21의 파리 협정에서 나온 그 내용들을 따르고 있는 것들이에요. 자료는 나중에 배포되니까 시간 날 때 이제 필요한 것들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92년에 생물 다양성 협약을 만들어요. 영어로 이제 CBD라고 그러는데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이 기후 변화가 일어나면은 사실 우리는 잘 모르죠. 뭔 변화가 있는지.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생물을 특히 연구하는 이런 연구자들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계속 온도가 변하게 되면은 그 식물이나 미생물의 그 체적 그 생존 조건이 바뀌기 때문에 이동을 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적응 못하면 죽고,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제 아열대로 바뀐다 그러는데 온도가 바뀌면은 미생물도 바뀌고 식생도 바뀌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고향이 우리 전라남도 광양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 추우면은 막 이 뭐냐 양지 바른 곳에 가서 뭐 손가락 불고 호호해야 되는데 지금 가면은 그럴 필요도 없고 눈도 잘 안 와요. 그리고 원래 대구가 우리나라의 사과의 명산지라 그랬잖아요. 이제 대구를 떠났어요. 점차 어디로 간다고요? 강원도. 그렇죠? 강원도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그런데 밝은 사람들은 강원도에서 고랭지 사과 재배를 하고 있어요. 다. 그 최적지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물 다양성 문제가 중요해졌어요. 그다음에 2000년에 유엔 글로벌 콤팩트라는 게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1990년대 말에 네, 기업 활동에 대한 국제적인 제한과 통제 필요성이 인식된다. 사실은 국가보다 더 크고 위험한 게 기업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 학생들이 나중에 사회 나가면은 먹고 사는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걸 국가에서 만나요, 기업에서 만나요. 기업에서 받고 있어, 저도 30년 동안. 기업은 초고가예요. 예를 들면 내가 구글에 취업했다 그러면은 구글 USA, 구글 코리아, 구글 재팬, 구글 유럽으로 그냥 쉽게 쉽게 이동이 돼요. 거기 가서 일하고 거기서 세금 내고. 근데 이제 기업 이런 시기 때 그 기업들이 탐욕적이게 되면 가장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들도 뭔가 규제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글로벌 컴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용은 쭉 보시면서 그래서 10대 원칙이 기업들이 뭔가 활동을 할 때 인권하고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에서 뭔가 이런 활동을 해야 되겠다 해서 10개 원칙을 만들어요. 그래서 인권에 대한 거. 인권도 아까 얘기했던 1948년에 세계 인권 선언 있죠? 그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동 노동, 노예 노동 이런 거 하지 말라. 네, 부분도 있고 근로자 기본 선언, 환경도 아까 리우 선언 얘기했죠. 1992년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고 반부패. 특히 후진국 개발도상국에 가서 뇌물로 부정당해 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 네 가지 측면에서 10개 원칙이 나와요. 그래서 원칙 1이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그다음에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된다. 국가도 그렇지만 기업이 더 무서운 거예요. 인권 침해하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또 원칙 3은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하고 이런 거.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배제하며 원칙 5. 아동 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하고 6.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하고 7. 기업은 환경 문제에 대한 예비적 접근을 지지하고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하며 환경 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기업이 활동을 해나갈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일반화돼가는 경영의 패러다임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운전면허를 따려면 운전의 어떤 룰을 아는 거잖아요. 일반화하더라도 그걸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유엔 차원에서 어떤 글로벌 콤팩을 만들어서 기업 운영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동안 그러지 않는 기업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었겠죠. 그리고 이제 또 2003년에 적도 원칙이 나와요. 이퀘이터 프린서플에서 뭐냐면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환경 파괴나 인권 침해를 일으킬 수 있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하는데 주로 적도 근처에 있는 나라들에서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돈을 지원하지 말라. 우리의 공기를 갖다가 신선하게 유지하려면 아마존에
큰 살림들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인도네시아 11년에 있었지만은 거기 다 함농장 만든다고 다 없애고 있어요, 다시. 그런 걸 하지 말라 해서 우리나라 신한은행, KB국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이런 데도 다 그 적도 원칙에 가입돼 있어서 인권 침해하고 환경 파괴를 하는 사업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안 해요. 은행들이 큰 대규모 투자 사업을 할 때는 요 심사를 해요, 내부적으로. 그리고 이걸 안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적도은행, 적도원칙 가입받는 데서 위배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2004년에 유엔 사무총장, 우리 반기문 사무총장도 있었지만은 이제 코나나피라고 또 계신 분 알죠? 네, 코나나피라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이때부터 이제 ESG가 좀 더 저 뭐 실감나게 나오는 것 같아요. 환경사회 거버넌스 문제를 자본시장과 글로벌 투자기관의 통합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주요 금융기관에 유엔 및 국제금융공사 협력 요청을 했고 이에 세계은행은 2005년에 Who Cares Wins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들 배려하고 살피고 고려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이 이긴다. 그렇죠? 아까 이제 인권, 환경 그런 문제를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면서 결국은 처음으로 이제 ESG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Who Cares Wins라는 보고서를 쭉 읽어보면 거기가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라는 용어가 땅땅땅 튀어나와요. 저도 읽어봤지만.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유엔에서부터 그런 이니셔티브를 얘기한 거예요. 유럽이란 나라가 아니고 미국이란 나라가 아니고 이 국제적인 공동 번역의 문제니까 유엔 차원에서 힘없는 유엔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2006년에 이제 또 유엔에서 유엔 책임 투자 원칙이라는 걸 또 만들어요.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그렇죠? 뭔가 기업들이 투자를 할 때는 책임 있는 투자를 하자. 그래서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내용에 보게 되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투자 분석 및 투자 의사 결정 과정에서 ESG를 반영하자. 조금 전에 이제 얘기했잖아요. 환경, 사회, 지배 구조를 고려를 하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적극적 투자자로서 소유권 정책 및 이행에 ESG를 반영하자. 내가 뭔가 어떤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그 기업이 환경, 사회, 지배 구조를 잘 하고 있는지를 잘 보자. 그러지 않은 기업에서는 발을 빼라. 이런 거예요. 이제. 투자 대상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ESG 공시를 요구하자. 요즘에 가장 또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지속 가능성 공시. 그렇죠? 우리 학생들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면 뭐예요? 그다음에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을 보면 이제 평가를 받는 거죠. 아, 잘 이해했는지, 뭐 노력했는지 이런 거. 공시를 요구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업들이 지속 가능성 공시 보고서를 내야 되는 시점이 됐어요. 그다음에 투자학견의 PRI 원칙의 수용 및 이행 촉진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5년에 또 유엔에서 74 유엔 총회에서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이제 하나의 또 캠페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SDG인데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골즈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죠. 유엔의 사회개발을 위한 목표가 과거에는 이제 개발도상국 위주에서 너무 못 사니까 빈곤을 반으로 줄이자는 게 그 목표였어요. 근데 거기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달성해야 될 지속 가능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목표로 변경한다. 아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지속 가능 우리 현 세대하고 미래 세대가 같이 갈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계속 개념이 바뀌어요. SDG 전에는 그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스에서 새 천년 목표라고 해서 2000년이 다 됐을 때 MDG를 만들 때 그때는 뭐냐면 이제 2015년까지 우리 전 세계 빈곤의 반을 줄이자는 걸 목표였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더 이제 거창한 식으로 하는 거죠. 지속 가능한 현 세대하고 미래 세대 뭐 10년, 100년, 1000년, 만년이 될 수 있는데 같이 공동으로 발전하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게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 자원, 환경, 뭐 인권 문제나 이런 것들, 교육 문제, 배고픔 문제 이걸 서로 공동으로 생각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그래서 요건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크게 호피라고 만들어져 있어요. 네, 사람, people, 번영, prosperity,
지구환경 플래닛, 평화, 피스, 파트너십에서 목표가 보면 다 좋아요. 저는 ESG라는 것보다 유엔의 이런 17개 목표가 더 마음에 들어요. 이 SG 목표, SG는 17개 목표가 있고 세부적으로는 169개가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빈곤을 중식하자. 사람에 있어서 기아를 종식하자. 건강하자. 양질의 교육을 시키자. 그렇죠? 아프리카 사람들 성평등, 사람에 대해서 번영의 문제, 깨끗한 물, 위생. 그래서 나중에 우리 강의에 물이 있어요. 물이 부족할 수도 있고 깨끗한 물이 부족한 거.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 아까 이거죠. 청정 에너지, 태양광, 풍력 이런 식의 재생 에너지로 가는 거.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산업 혁신 기반 사회 기반 시설, 불평등의 감소 이런 내용들. 네, 지구 환경 측면에서도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 기후 변화 대응, 해양 생태계 보존, 육상 생태계 보존. 요게 이제 지구 플래닛에 대한 거고 평화, 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 파트너십. 요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이 내용 자체가 하나씩 뜯어보면 ESG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제 아까 앞에 있던 내용들이 결국은 또 이런 ESG로 투영이 되면서 ESG라는 기업들한테 SDG를 하자라는 것보다는 명확하게 환경 측면, 사회 측면,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이렇게 행동을 해야지 우리 인류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의 강의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주제 1번 이거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인류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 경제 주체인 기업들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측면에서 바르게 행동을 해야지 그 반대급부가 다시 국가나 개인한테 돌아와서 우리가 지속 가능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시간 관계상 19페이지는 좀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그런데 2023년까지 실제로 SG를 해놓은 걸 보니까 17%밖에 안 되는 거예요. 3분의 1 이상의 목표가 사실상 잘 안 된다. 이건 우리 경제학을 배운 우리 옆에 학생도 있지만은 어렵죠. 공공재해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기 아프가니스탄이나 수단의 배고픔에 대해서 그만큼 신경을 쓰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목표는 알아야 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이제 조금 더 산업혁명이 먼저 일어나던 유럽 같은 데서 이제 EU 그린딜을 만드는 거죠. 세계적인 기후 변화를 대응하면서도 유럽이 다시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 게 유럽의 그린딜인 거예요. 시간 관계에서 많이 얘기는 못 하는데 2019년에 이제 유럽 연합에서 그린딜을 만들면서 이 정책을 만든 거예요. 똑같아요. 공부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깨끗하고 저렴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공급하자 이런 거. 그다음에 청정 순환 경제로 산업을 재편하자. 에너지 자원 효율성 방식의 건물 보수나 수리를 하자.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자는 내용을 해요. 그다음에 지속 가능 스마트 모빌리티 전환을 가속하자. 이게 우리가 말하는 전기차, 수소차로 바뀌자. 이런 거. 그다음에 농장의 식탁까지 이것도 우리가 스마트팜 같은 걸 해나가자. 이런 내용을 하고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 보존을 하고 복원을 하자. 이런 거. 무독성 환경을 위한 무공해를 실천하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만큼 많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비료하고 농약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유럽의 기후 정책들이 하나하나 이제 투영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후 변화를 갖다가 공부하는 그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로드맵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럽도 정책을 펼치면서 나름의 아까 유엔하고 흐름에 맞춰서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의 흐름은 뒤에 백데이터를 누가 제공해 온다? 유럽이라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아까 그렇죠? 1919년에 뭐 ILO가 세계 인권선언 기타 등등등등의 다 백은 백단에 누가 만들어 온 거다? 유럽들이고 그래서 유럽도 이렇게 이제 산업 정책의 하나로 그 그린딜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20년에 이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어디 가가지고 요즘에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뭐 주주이익 최대를 위해서 기업 경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진짜 돌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쵸? 주주가 투자한 만큼의 이익을 가져가는 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우리 뭐 아는 분하고 얘기했는데 옛날에는 제가 유럽에 동화에 있잖아요. 그 크리스마스 날인가? 돈을 못 갚으니까 못 갚을 때는 나의 그 해당하는 만큼을 살점으로 갚다 그랬잖아요. 재판이 열렸는데 그래 살을 가져가는 건 괜찮은데 피는 안 나게 해라 그런 그 소설 아시죠? 그래서 옛날에 기업을 할 때는 돈이 필요할 때 돈을 빌릴 때 내가 돈을 못 갚을 때 내 목숨을 담보로 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뭔가 돈을 꾸며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기업을 할 때는 모험이었잖아요. 엔터프라이즈. 지금은 이제 이런 주식회사는 목숨 안 걸어도 되잖아요. 유한 책임이기 때문에 내가 투자한 만큼의 책임을 지는 거예요. 목숨 안 걸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목적이 주주이익 최대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기업이 망가졌을 때 그 사람이 목숨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 지분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리 경영을 하는 사람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이해관계 자본주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게 되면은 그 이런 SDG하고 ESG가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하고 제가 여기 유튜브를 준비를 해놨는데 뭐 시간 관계에서 좀 틀지는 못하겠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영어로 그 지속 가능성이 sustainability예요. 하고 ESG하고 두 개의 차이가 뭐냐? 오른쪽에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해놨는데 그 다음에 ESG 얘기를 할 거예요. 지속 가능성 서스테이너빌리티는 시점이 미래 세대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과의 장기적인 이점을 강조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ESG는 여러 가지 있지만은 비즈니스하고 투자에 있어서 환경사회 이걸 좀 고려하자 이런 거. 저는 이 두 차이가 좀 큰 것 같아요. 이제 서스테이너블 얘기할 때는 뭐 비즈니스 얘기는 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한 30분 정도는 이제 ESG 경영과 투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SDG하고 ESG 얘기를 하면서 ESG가 어떻게 해서 탄생이 되었나는 얘기를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은 여기 두 번째에서는 ESG의 전반적 오버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어 1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인 요소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약자로서 단순히 재무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게 투자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 투자를 위한 지표다. 해서 환경에 있어서 이제 기업이 경영 과정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걸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기후변화의 탄소 배출, 신재생 에너지, 자원 전략, 에너지 효율, 생물 다양성, 폐기물 관리, 대기 및 수질 관리, 수자원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앞에서 내용했던 내용이 이제 하나 카테고리에 들어온 거예요. 예, 사회, 기업으로서 수행해야 할 마땅한 사회적 책임, 이제 고객 만족,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그 라인 사태 아시죠?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 발생하면 기업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성별 및 다양성. 여자기 때문에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 다음에 직원의 참여. 어떤 기업의 경영에 있을 때도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 지역사회 관계, 인권, 아동노동, 노예노동 이런 거 안 되는 거. 안전노동 규칙. 사람을 죽이며 돈 버는 거 안 되는 거. 공급망 관리. 그렇죠? 지배 구조는 이제 기업 경영의 투명성, 이사의 독립을 투명. 내 동생, 내 친구 집어넣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위원회 구조, 뇌물 및 반부패, 임원 보상. 너무 많은 돈 가져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는 일 없는 임원들이 예를 들면은 컴플라이언스가 영어로는 컴플라이언스 이건 뭐냐? 법이나 제도를 따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회사에 있으면은 이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한다는 얘기는 기업의 모든 활동이 우리 뭐 상법, 노동법, 환경법 있잖아요. 그거에 따르게 그 활동을 만들어 놔요. 영어는 SOP인데 스탠다드 오브 프로시저에서 SOP의 업무 절차에 어떤 법규를 따르게 예, 모든 활동들이 로비나 정치기구, 공정경쟁, 내부고발자 제도 등 이런 걸 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쵸? 이제 쭉 이제 이해가 돼가죠, 하나씩. 그래서 ESG 경영은 이제 아까 말한 이런 환경사회 지배구조 이걸 각각의 항목을 우리 기업 회사에 맞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는 뭐냐면은 그런 기업인지 아닌지를 보고 투자를 해나가면은 결국은 장기적으로 좋은 회사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학점도 예를 들면 GPA가 있는 거잖아요. GPA. 그 다음에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제가 지서 며칠 전에 그 세미나를 듣고 하나 가져온 건데 ESG 성과가 미흡한 경우에 재무적인 파급 효과는 뭘까? 그러니까 ESG는 비재무적이라 그랬잖아요. 보게 됩니까?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해요, 기업이. 그러면은 ESG 평가를 받으면서 결과가 부정적으로 ESG 평가를 얻어요. 그러면은 자산운용사나 투자회사에서 자금을 회수해 나가는 거예요. 투자 자금. 이 회사는 장기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점차적으로 매출이나 영업이익도 줄어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비재무적인 관리 요소 중에 이런 온실가스 중에 하나는 이산화탄소를 계속 줄이지 않고 있으니까 재무 요소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좋은 쪽으로 또 ESG 성과가 우수한 경우에 재무적인 파급 효과는 이산화탄소를 저배출하는 회사 계속 이산화 배출을 줄이는 공정을 해오고 있으니까 이 공시 결과를 보고 국내 및 해외 ESG 평가 기업들이 좋은 점수를 줘요. 뭐 A, 트리플 A 이렇게.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ESG 평가를 받으니까 다른 회사들이 계속 투자를 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투자 자금 유입이 되고 매출도 늘고 이익도 늘 수 있어요. 그러면 비재무 관리 요소가 우수하니까 이게 일례가 그 중에 하나예요. 재무적인 요소도 긍정적으로 간다. 그래서 기업은 궁극적으로는 돈을 버는 회사예요. 돈을 버는 회사라는 거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을 평가할 때 돈만 갖고 평가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뭔가 지속 가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ESG라는 항목을 넣어서 평가를 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잘하는 회사면은 더 투자를 받고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6년간 구글 트렌드를 보면서도 보니까 제가 찾은 거예요. 한 거예요. ESG 관심도는 계속 느는 거예요. 이렇게 글로벌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이제 좀 늦게 왔죠. 여기 21년부터 해서 이렇게 유지가 왔다 갔다는 하지만은 대세는 결국은 ESG가 기업 경영에 또 기업 어떤 기업에 투자하는 것에 어떤 핵심적인 하나의 지표가 된 건 이제 맡고 있어요. 변함은 없어요, 사실. ESG 이제 하나하나씩 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할게 돼. 우리가 앞으로 이제 세부적으로 다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환경은 뭐냐? 기업 활동이 친환경적이어야 된다. 어떤 거? 기후 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되고. 이왕이면 또 재생에너지를 많이 하면 좋겠죠?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사업. 그쵸? 기업이 하는 사업. 그다음에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거. 예를 들면은 CCS 사업도 내가 하는 회사 하고 있는 회사가 CCS 사업이라 그러면 좋게 평가받는 거예요. 그렇죠? 또는 DAC, 다이렉트 에어 캡처,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거. 그런 기업들이 더 우대받을 수 있는 이제 시대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는 뭔가 우리가 활동을 한다. 그다음에 순환 경제하는 거. 그다음에 수자원 관리. 그렇죠? 기후 변화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건 물, 식량, 생물 다양성 이런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식량. 요런 게 환경적인 것들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레이어 3가 갈 때는 이제 하나씩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몇 개 추려가지고 생물 다양성에서도 보고 순환 경제도 보고 또 물하고 식량도 한번 보고 또 이런 기후 변화나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에 관련된 기후 테크도 좀 보고 탄소 시장도 보고 하면 이게 레이어 3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제 사회 부분도 기업 활동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죠. 근로 환경 및 노사 관계, 그다음에 노동 환경, 그렇죠? 인적 자원 개발. 내가 회사에 들어왔는데 교육도 하나도 안 시켜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 공대생들은 예를 들면 공학 기술만 배웠는데 회사에 가면은 경영 기술이라는 것도 있어요. 경영도 배워야 돼요. 저도
석사까지는 이제 석유 개발로 하고 그다음 아주대에서 경영을 MBA도 하고 네, 서울대에서 경제학을 하긴 했는데 경영학 MBA라는 건 뭐 조금 뭐 팀장 정도만 되면 경영학 모르면 바보예요. 예, 손익도 알아야 되고 조직 관리도 알아야 되고 사업 전략도 세워야 되는데 이런 교육을 안 시키면 안 돼요. 제품 품질 안전, 직원 다양성, 지역사회 기여, 개인정보 보호, 공급망 관리 이런 쪽을 또 이제 하나씩 배울 거예요. 그다음에 지배구조. 이 지배구조 꼭 지배구조라는 것만 아니라 경영을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기업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주주총회가 있고 이사회가 있고 위원회가 있고 이걸 어떻게 구성할 거냐. 요걸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회사 가면은 혹시 취업한다 그러면 열심히 일하는 것만 아니에요.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의 어떤 그 하나의 위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의 여러 개 조직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의사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주주 권리 보호, 경영진 보상 아까 얘기했죠. 뭐 회사가 조그만데 경영진만 왕창 월급을 가져가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사업 윤리하고 기부, 또 지역사회 도네이션도 해야 되는 거. 반독 독점 행위 하면 안 되죠. 우리 빵이라는 게 뭔지 알죠? 페이스북, 아마존, 이게 넷플릭스, 구글. 독점 행위 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세금 탈세, 부정부패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배울 겁니다. 이제 ESG를 하다 보면은요, 사실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이번 세미나 준비하면서 한 4달 정도 차근차근 좀 배우면서 했는데 이런 이니셔티브가 거의 한 700개 정도 된대요. 알 수는 아 어떤 이니셔티브랑 어떤 규제나 이런 게 한 7, 80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다 알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필요할 때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이니셔티브가 뭐냐면은 각 산업계에 속한 글로벌 기업들의 행동 강령 또는 가이드라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ESG 이것 하나의 이니셔티브에 해당하는 거예요. 언제 배우고 있으니까 알겠죠? 프리 유엔 책임 투자 원칙 프린시플스 오브 리스폰시블 인베스트먼트 배웠죠? 그다음에 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CSR 배웠죠.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런 게 돼. 그다음에 TCFD Task Force on Climate Related 뭐 이런 거 기후변화 관련된 규칙. TNFD는 이게 네이처에 대한 거예요. Task Force on Nature 기타 등등 이런 거. 저도 모르는 거 많아요. 이 PA가 뭔지 몰라. 이런 것도 너무 많아요. 이런 이제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고 제가 몇 개 나와 있는 거 맞아요. 기후변화에 관련해서 SBTI라는 게 있어요. 과학 기반 그 탄소 감축 이니셔티브. 혹시 내가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LCA에 관심이 있다면은 이런 SBTI를 좀 읽어봐야 돼요. 그 다음에 TCFD 기후변화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CDP 탄소 정보 공개 프로젝트. 우리가 아리백 얘기하잖아요. 그때 그 이니셔티브가 CDP예요. 그 중에 들어있는 거. 지속 가능성에 대한 거 이제 GRI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 SASB 이게 지속 가능 회계 기준 위원회. UN SDG 우리가 아까 배웠던 거죠. UN 지속 가능 발전 목표. GSIA 글로벌 지속 가능 투자 연합회. 이건 뭐냐면 이제 그 ES 투자를 또 하는 이런 이니셔티브예요. 네, 인권 RBA 제가 RBA 약자는 잊어먹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예요. 뭐냐면 전자나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가입된 얼라이언스 이니셔티브. 전자나 디스플레이면 뭐일 것 같아요? 거기 필요한 소재들이 광물들이 있잖아요. 이 분쟁 광물을 안 쓰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중에 한 사람이 만약에 내 반도체 회사 들어갔다 그러면은 RBA로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반도체 설계를 할 수도 있지만은 또는 반도체 제조 쪽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반도체 제조에 들어가는 광물들이나 또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뭔가 소재들이 분쟁 지역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회사가 RBA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학하는 이제 우리 학생들도 많은데 결국은 이런 SDG나 ESG하고 관련된 이니셔티브를 하나씩 내하고 필요한 거 알아야지 기술자를 뛰어넘는 거예요. 기술자, 그렇죠? 기술 경영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사장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술 경영자.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유에 대한 걸 계속 알아야 돼요. 그, 여담이지만은 돈을 벌려면은 저는 동쪽으로 뭘 봐야 되고 서쪽으로 뭘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서쪽을 갔다 우리 유럽이라 그러면은 유럽을 보려면은 유럽의 제도를 봐야 돼요. 그렇죠? 유럽이 그린딜을 만들면서 아까 여기 나와 있었죠? 여기 목표를 만들고 오른쪽에 같이 여기 마치 여러 가지 어떤 규제나 디렉티브를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하나의 규제가 산업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폐기물 산업, 순환경제 다 이런 것들. 그래서 서쪽으로는 유럽의 어떤 제도를 보고 제도가 되면 이제 사업이 생기고 동쪽으로 미국을 보면은 그런 걸 하는 기술을 보면 되는 거예요. 기술을. 어, 미국은 기술을 잘 만들잖아요. 돈이 된다 그러면 전 세계 기술자들이 모인 데는 미국이에요. 유럽이 아니고. 그래서 서쪽으로는 유럽의 제도를 보고 동쪽으로는 미국의 기술을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업을 할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내용은 이제 참고하시면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내용 볼게요. 그래서 글로벌 ESG 규제 및 정책에서 이제 최근에 ESG 관련 규제의 흐름은 이제 통상 연계 제재도 있고 공급망 실사, 뭐 기업 정보 공개 의무, 제품 정보 공개 의무 요런 게 이제 한 큰 트렌드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통상 연계 제재 이런 건 우리가 말하는 그 탄소 국경 조정제라고 들어봤죠. CBAM 이런 거예요. 그렇죠? 유럽보다 탄소 배출이 제품에 더 많을 때는 차이만큼 우리한테 세금을 내라. 이런 거. 네. 공급망 실사. 우리한테 파는 제품의 공급망 내에서 ESG에 관련된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 여러 가지 만약 탄소를 걸 수도 있고 인권 문제가 들어갈 수도 있죠. 아동 노동, 뭐 분쟁학물 이런 거 안 되는 거. 또 기업 정보 공개 의무. 우리한테 물건을 파는 회사는 기업 공개를 지속 가능성 공개를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현대 자동차 또 어디 있죠? 뭐 SK 하이닉스 다 지속 가능성 정보 공시를 해야 되는 회사들이에요. 왜? 유럽 지역에 제품을 팔기 위해서. 근데 이게 미국도 만지작만지작 다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죠? 중국은 신경 안 쓰겠지.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이런 거예요. 이제 환경 측면에서 기후 변화는 EU 산소 공급경 조정제 관심 있으면 계속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품의 책임은 지속 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 디자인 규정. 그렇죠? 제품을 만들 때도 제가 이제 우리 경제학 배울 때 보면은 의도적으로 노후화를 시킨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컴퓨터 같은 경우도 시간이 지나면 계속 느려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떤 뭐 옛날에 그러다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 프린터기가 6천 장 이상을 인쇄하고 나면 약간 그 로직을 만들어 놔서 인쇄가 안 되게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노화를 시키거나 또 수리가 안 되게 하지 말라. 왜? 오래 쓰게 만들어야 되잖아, 이제는. 그렇죠? 자원을 적게 써야 되니까 이런 거. 이 그런 규정이 들어가는 게 ESPR 이런 거. 요것도 공부하면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인권노동 사회부본에도 EU의 강제노동 결부상품 수입금지 법안,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그렇죠? 이런 거. 공급망 관리에서 EU의 지속 가능한 기업 실사 방침, 그렇죠? CSDD라고 돼 있어요. 프랑스, 독일, 영국의 현대판 노예 방지법, 네덜란드 노예 아동노동 실사무법, 미국 캘리포니아 공급망 투명성법. 이 공급망 관리에 이런 지속 가능성 아니야 공급망 실천한다는 이 나라들을 보면 옛날에 다 인권을 갖다 가장 안 지켰던 국가들이에요. 그렇죠? 어. 인권을 안 지키면서 경쟁력을 확보했는데
이제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만한 지위에 온 거죠. 시점에.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해라 이런 거. 그 다음에 거버넌스 경우도 컴플라이언스. 그렇죠? 나중에 이제 회사에 가게 되면은 기업의 모든 활동은 큰 기업 가면 SOP라는 게 많이 돼 있어요. 사규하고 SOP. 그 속에 보면은 다 행동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인도네시아에서 한 11년 근무할 때 어, 우리 직원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두 가지를 들고 일하세요. 왼쪽에는 사규, 그렇죠? 사규에는 승진 규정, 급여 규정, 인사 규정이 들어 있고 복지 규정이 들어 있어요. 알아야 돼요,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책임하고 권리가 들어 있고 오른쪽에 뭘 들어라? 우리 회사의 SOP를 들어라.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일할 때 그 표준 절차에 따라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죽지 않아요. 제가 광산에서 11년 일했는데 2012년에는 7명 죽게 됐어요. 잘못하면 죽어요. 그렇죠? 타이어 터져서 죽고 자동차 타고 가다가 뻥커 나서 옆에 트레일러에 치여 죽고 이 워크숍 공사하다가 위에 떨어져서 죽고 뭐 후진하다가 자빠져서 죽고 웃어서 죄송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에 SOP를 들고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규정대로. 아까 얘기했죠. 돈을 벌려면은 서쪽으로 유럽의 법규를 보고 동쪽으로 미국에 해당하는 기업을 보면 되는 거고 이제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회사에서는 왼쪽에는 사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다못해 기업 문서를 만들다 사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사규에 보면은 기업 문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 내가 승진 연한들이 있고 인사 규정이 다 있고 그래요. 오른쪽에는 일의 순서, 그렇죠? 일의 절차도가 있는 거예요. 위험한 일인 같은 경우에.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대중공업이나 뭐 이런 조선사 같은 데 사람이 많이 죽죠. 제가 말한 오른쪽에 있는 그 규정집을 제대로 교육을 안 시켜서 그런 거예요. 지난번에 아라셀 사고 난 거랑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회사에서 경영진이 되면 절대 그렇게 교육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미래 경영자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 그래서 ESG가 이제 기업의 중요한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첫째는 ESG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요. 이제 글로벌 트렌드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ES 투자자의 ESG 요구 증대. 그렇죠? 아까 이제 우리 ESG가 나오게 ESG라는 세 글자가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해 줬잖아요. 이제 기업이 그런 쪽으로 가도록 돈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어. 그다음에 고객의 ESG 요구 증대. 그래서 지금의 고객은 또 저를 포함해서 옛날 같은 그 문명이 아니에요. 기업의 활동을 눈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 또는 ESG 친화적인 활동을 하는지 이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더 가치 소비를 할 거다. 이제 그렇게 해서 ESG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ESG 이제 실행 프로세스를 또 말씀드릴게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인류 지속 가능 발전 목표 UNSG라는 게 있고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 많이 있다 그랬죠. 뭐 GRI 있고 사스피도 있고 이해관계 자본주의 있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TCFD IS 26000이 그 사회 책임 그거예요. 뭐 IR 프레임워크 등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기업이 금융시장을 향해서 ESG 정보 공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투자자, 연기금, 금융기관, 기타 등등이 ESG 공시 내용을 보고 투자를 하게 돼 있어요. 선순환 구조가 들어가게. 그런데 가장 큰 투자 기금이 연기금이라 그러는데 연기금에 또 투자한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요구하는 건데 우리 하나하나가 작기 때문에 그게 모인 연기금, 그렇죠? 가장 큰 투자처를 통해서 기업들이 지속 가능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 우리 인류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이제 크게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제 37도 보게 되면은 이제 자료는 아마 이제 공개가 됐을 테니까 그 전문도 있지만 97년부터 이제 쭉 이렇게 흐름이 온 거예요. 이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 하면 뭐 GRI도 나오죠, 이제. 그다음 이퀘이터 프린서플도 보이죠. IFRS, CDP, 그린하우스 가스 프로토콜. 혹시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는 데 관심 있는 분은 이런 또 이걸 보면 돼요. 2005년에 또 보면 뭐 CDSB도 나오고 2010년에 ISO 26000이 나오죠. 2011년에 SASB라는 것도 나오고 2013년에 EU의 NFRD 나오고 2015년에 TCFD라는 거 나오고 2015년에 유엔의 SDG 나오죠. 쭉 나오면서 이렇게 2011년에 TNFD 이렇게 쭉쭉 나오면서 이런 흐름 속에 이제 결국은 기업들이 아까 얘기했던 ESG 활동을 공시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글로벌하게 세계 가장 막 뭐랄까 영향이 있는 세계 이니셔티브가 모여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EU의 CSRD 동그라미 표시를 해놨죠. 그 다음에 하나는 그 IFRS의 SSB라는 거, SASB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미국의 증권위원회 SEC 세 개가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니셔티브 이런 표준들이 너무 많으면 헷갈리니까 그래도 이 그래도 대표적인 이제 빅3 이 표준이 정해지는 거예요. 이제 쭉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여기 이제 뭐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이제 기업들이 ESG를 하고 나서 정보를 공시하는 것 갖다가 지속 가능성 공시라 그래요. 뭔가 내가 공시를 하고 싶은데 뭐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헷갈리니까 그 유럽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회계를 하는 우리 어카운팅을 하는 그 그런 쪽 중심으로 또 미국이 또 한 나라면서 또 막강하잖아요. 미국의 증권거래사 중심으로 이 기업들의 ESG 공시,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 공시라는 스탠다드를 자기들이 발표한 거예요. 내가 삼성전자 공시 담당이라 그러면 공시 보고서를 만들 때는 이 세 개가 약간 다 들어가는 공시 보고서를 만들면 돼요. 원타 3P가 되게. 그렇죠? 뭐 일본 거 별로 신경 안 써도 돼. 왜? 그 세 개 정도가 들어가면 일본 거에도 다 들어간다. 왜? 이 삼성전자 제품 일본에도 팔려면은 우리 삼성전자가 만들었던 지속 가능성 공시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로. 그래서 이제 약간 이런 드라이버가 있어서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지고 이 리포팅,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 공시할 수 있는 공시라고 해야 되는 그런 큰 세계 흐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유럽계 하나, 미국 거 하나, 그 다음에 이 약간 회계 쪽 사이드에서 만든 그 ISSB 하나, 이렇게 세 개가 만들어졌어요.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업 활동을 하고 나서 공시를 해야 될 때 어떤 걸 따르면 좋겠냐 했을 때 이제 지속 가능성 공시를 하는 크게 스탠다드가 세 개다. 이게 IFRS가 국제 재무 보고 표준이에요. 여기서의 공시 제도는 ISSB에서는 이렇게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영어를 SEC예요. SEC에서 만든 거. 그다음에 유럽에서는 이제 CSRD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시 제도가 있고 이제 저기 공시할 거냐? 몇 가지만 얘기해 줄게요. 보고 토픽이 ISSB는 기후에 대한 거하고 지속 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 S1, S2를 공시해라. 나중에 S1, S2가 뭔지는 또 얘기해 줄 거예요. 그걸 공시 보고서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미국은 기후만 해도 된다. 그다음에 CSRD는 환경사회 거버넌스를 다 포함한다. 이런 내용도 거의 비슷해요. 근데 정보 이용자는 뭐냐면은 IS는 투자자를 위한 거예요. 보고서 내용이. 그다음에 SEC는 상장사의 투자자를 생각하는 거. CSRD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돈을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좀 더 보는 사람의 범위가 더 넓은 거예요. 더. 그래서 뭐냐면은 유, EU의 공시제도의 그 범위가 더 넓어요.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네. 우선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되고요.
내용은 좀 보시고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 내용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 요건 좀 깊이 있게 봐요. IFRS라는 건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 기후변화에 대한 내용. 이 까만색이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후변화에 대한 내용 들어가야 된다. 환경오염 들어가죠. 그다음에 수자원 및 해양자원, 생물 다양성, 순환경제, 에너지 관리, 폐기물 유해 물질 관리, 사회 부분에서 임직원, 노사관계 및 인권, 협력사 및 공급망, 지역사회, 소비자의 기타 사회적 자본, 사회 모형 및 혁신, 지배구조의 거버넌스. 거버넌스 좀 약해요, 사실은. 환경하고 사회가 좀 많죠. 여기 동그라미 친 내용들이 보고서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세부적인 건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자료를 좀 보시더라도 이 이쪽에 국제 회계 기준의 ISSB 공시 기준이라는 내용이 이렇게 들어 있어요. 그래서 S1은 지속 가능 관련 재무 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요구 사항에 대해서 공시를 해라 하고 S2는 기후 관련된 부분을 공시를 해라. 그렇죠? S2가 여기 기후 관련된 부분들 있죠? 이런 내용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오른쪽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공시를 할 때는 재무제표하고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 공시 이 두 개를 해놓고 나면 투자자들은 재무제표하고 지속 가능성 공시 내용을 같이 보는 거예요. 재무제표는 우리 경영학을 배우면 나오죠. 세 가지를 알는 게 중요해요. 하나는 손익계산서. 1년 동안 예를 들면 얼마나 돈을 잘 벌었느냐. 그다음에 재무제표, 자산, 자본, 부채. 얼마나 늘어나고 있느냐. 그렇죠? 그다음에 현금 흐름. 이 세 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상대적으로 잘하는 못하는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그것만 갖고 미래를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속 가능성 공시 이런 걸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환경적인 거, 사회적인 거 이런 내용들을 그 회사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그렇죠? 그런데 그 내용이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제 S2 중요한 게 지배 구조, 전략, 위험 관리, 지표 목표, 지표 및 목표 이런 의미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기후 변화 대응이 있을 때 지표 구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 기후 변화에 관련된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기후 변화를 위한 목표가 뭐냐 이 내용을 갖다 쓴 다음에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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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세미나를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보고서를 읽어보면 나와요. 그리고 예를 들면 옛날에 이 포항제철에서 태풍의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그런 태풍이 왔을 때 그 하나의 위험이잖아요. 올 수 있는 걸 대비해서 위험에 대비해서 어떤 대비책을 세웠냐라는 걸 보고서에 써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런 게 오면 손실이 얼마만큼 발생하기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대책을 했다. 이런 뭐 손실이 1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2천억을 들여서 미리 방파제를 세워놨다. 이렇게 써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속 가능성 보고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유럽의 ESRS 공시제도 또 비슷하니까 좀 뭐 시간 관계상 자료를 좀 관심 있으면 보시면 되고 이 내용은 나중에 우리 그 10주 차인가 ESG 공시 및 평가라는 또 강의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게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이제 이런 내용을 하는 거예요. 공통으로 쓴 다음에 환경의 기후변화, 오염, 물과 해양 자원, 다양성과 생태계, 자원 사용과 순환 경제, 사회에서 임직원, 가치 사슬 내 근로자의 인권 이런 얘기. 지역 사회, 소비자 및 최종 소비자. 그러니까 소비자에 대한 경우도 아까 고객 프라이버시 보호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 보고서를 써야 되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뭔가 공시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 금융위원회가 2024년 4월 30일에 이 공시 표준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앞으로 1년 농사를 마치고 나면은 재무 공시를 함과 동시에 지속 가능성 공시를 하세요. 해서 일반 사항,
기후 관련 공시, 그다음에 정책 목적 추가 공시 이런 내용을 공시를 해야 된다 하면 우리 투자자들은 이걸 보면서 그 기업의 장기적인 리스크가 뭐고 기회가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재무제표만 보게 되면 몰라요. 뭐 그냥 돈 잘 벌었네, 돈 잘 쌓여있네, 뭐 유보금 많네 이 정도만 알 수 있지. 그 회사가 아까 이런 지속 가능성 발전에서 기후 변화나 그다음에 뭐이 사회 같은 부분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이제 써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서 이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지금 지속 가능성 공시를 도입하기 위해서 지난 말까지 이미 이제 그 공시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최종안을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속 가능 경영 공시 보고서가 원래는 2025년인데 한 2027년이 될 것 같아요. 2027년부터는 이런 기후 변화를 포함한 지속 가능 공시 보고서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건 국내용이고 아까 말한 대로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하게 될 때는 아까 그 항목들이 다 포함된 지속 가능 공시 보고서를 만들어야 돼요. 국내용이 아니라 영어 버전으로.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내용은 또 보시고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봤는데 어 너무 방대해요. 그렇죠? 혹시라도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번 보시길 바라고. 근데 왜 이렇게 이제 지속 가능 경영 경시 보고서를 쓰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평가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지속 가능 공시를 하게 되면은 여기 평가 기관들이라는 게 있어요. 뭐 MSCI나 에코바디스나 이런 기관들이 그 회사의 지속 가능 공시 보고서나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성적을 보고 평가를 해요. 점수를 매긴다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이. 예를 들면 MSCI 뭐 레피니티브나 한국지배구조원에서 삼성전자는 A 91점 A, 현대자동차 B 이렇게 매기는 거예요. 그러면 해외 투자자들이 이걸 보고 이 회사가 그래서 한 가지 보고서만 볼 필요는 없는 거죠. 이렇게 이제 글로벌 평가사나 국내 로컬 회사 평가 보고서를 좀 로컬 회사가 조금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속속들이 그걸 보면서 투자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이제 우리 학생들 중에도 기술을 하고 투자 쪽에 관심이 있다면 요 흐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항목이 들어가야 되고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 그래서 그 MSCI에서도 이 삼성전자를 평가한 걸 보면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2016년에 A였다가 2017년에 BB 트리플 B에다가 18년에 트리플 B, 19년에 트리플 B, 20년은 A로 바뀐 거예요. 다 누적이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회사의 성과. 그래서 기관 투자자가 그냥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평가 항목들이 MSCI 갈 때 여기 오른쪽에 있죠. Climate Change, 뭐 Natural Capital, Pollution and Waste, Environmental Opportunity, Social의 Human Capital, Product Liability, Stakeholder Opposition, Social Opportunity 이런 항목에 대해서 샅샅이 정보를 찾아가지고 이런 A를 매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이제는 어떻게 된다? 바르게 활동해야 되는 거예요. 돈만 잘 버는 게 아니라 우리 삼성전자가 이 환경, 그쵸? 사회, 거버넌스 측면에서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제 앞에 그 우리 SDG에서 ESG 개념부터 쭉 보면서 어떻게 가이드를 하려고 하는지 알겠죠, 이제?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 한국말로 좀 해놓은 거예요. 이게 똑같은 내용인데, 음, 예. 환경에 이제 기후변화 대한 부분, 천연자원, 뭐 오염 폐기물 이런 거.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혹시 관심 있으면은 반도체 회사잖아요. 물에 대한 문제가 큰 거예요. 반도체 세정을 할 때. 물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그렇죠?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그래도 남는 물을 갖다가 방류하지 않는지 다 평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감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그리고 이 청정 기술을 또 개발하고 있는지 아닌지, 친환경 반도체 개발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다 이런 글로벌 평가사나 국내 로컬 평가들 다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기업들이 이제 바르게 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또 KESG 가이드라인도 보게 되면 비슷해요. 이렇게 이게 48페이지에 보면은 그 환경, 사회, 지배 구조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할 테니까 여기에 맞춰서 잘 경영을 하시오라고 미리 소위 말하는 시험 문제를 내준 거예요. 그다음에 국내 이제 ES 평가사 한국 ES 연구소도 49페이지에 보면은 인바이러먼털 뭐 소셜 가버넌스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자기들 평가 이 항목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 내용이 아까 우리 배웠던 거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크게 세 가지 우수에서 S하고 A뿔 A 보통의 B뿔하고 B 미흡 CD C 맞으면 당연히 빨리 돈 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연달아 CC다 보면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지막인데 이 ES 투자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건데 오른쪽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 2020년에는 40.5조 달러가 이런 E나 S나 G를 잘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가 됐다 그래요. 그런데 2035년이 되면은 한 100 얼마다 130조 달러라 그러는데 130조 달러면은 전 세계에 유통되고 있는 돈에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니라 그냥 굴러다니는 돈, 투자하려고 한 돈의 한 90%래요. 그 얘기 뭐냐면 전 세계에 투자하려고 다니는 90% 돈을 받으려면은 ESG 평가에서 낙지점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안 된다. 올해 수익을 아무리 많이 내더라도 ESG 낙지점을 받으면은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됐다. 그래서 50일에 그래서 ESG 경영을 하려면은 이제 타겟을 명확히 해야 되고 거버넌스 성과 관리 체제, 공식 커뮤니케이션 중요하다 이런 내용, 측정 평가를 통하고 잘해야 된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를 하고요. 10분이 더 초과됐지만은 어, 강의를 마치고 이 Q&A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면은 제가 질문창을 좀 닫아버렸는데 없을지 몰라서 제가 미리 세 개를 만들어 왔어요. 우리가 사전 질문을 받았는데 양 모모 씨께서 대한민국 기후의 열대화라고 뜬금없이 질문했는데 우리나라도 기후 대응을 제대로 안 하게 되면은 2100년에는 아 전국이 다 열대화 되는 건 맞습니다. 그거 안 하는 경우에 그거고 김땡땡 씨께서는 NDC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 진단을 어떻게 하시는데요? 당연히 NDC대로 우리나라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2050년에 자기 나라의 탄소 중립을 못할 확률이 많겠죠? 근데 하면은 더 도움이 되겠죠. 왜? 이것도 하나의 경쟁이기 때문에 다 같이 안 할 때는 상관없는데 하는 나라가 많고 못하는 나라가 적으면 그건 문제인 거예요. 만약에 중국은 탄소 중립을 달성해버리고 우리가 안 하면은 중국의 제품이 경쟁력을 갖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일본의 제품이 경쟁력을 갖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눈치를 잘 보고 해야 되는데 저는 이 생각을 해요. 골프를 잘 치는 사람은 못 치는 사람이 맞춰줄 수가 있는데 못 치는 사람은 절대 잘 치는 사람이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산소 중립 우리가 잘할 수도 빨리 해놓고 나서 속도 조절은 가능한데 못하는 사람은 조절이 안 된다. 우리나라의 문제가 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최모모 씨께서는 국내 해상 풍력 개발 현황의 전망. 이건 우리 강의에서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은 주제입니다. 네, 이 모모 씨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 실천해서 탄소 중립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건 다른 강의에서 많이 하는데요. 제가 탄소 중립 서약을 하면서 개인 서약할 때 지하철 한 정거장제는 걷는 걸 서약을 해갖고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띠엑베스 걷다가 5년 전에 걸려 4일 동안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작게는 집에서 분리수거 잘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고 가능한 한 뭐 할 수 있으면 텀블러 저도 텀블러 쓰기도 합니다. 텀블러 같은 거 하고 이렇게 기후 활동에 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런데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 땡땡 ESG는 기업의 대응에 대해 궁금합니다 하면은 우리나라 소기업들은 뭐 관심이 없고 할 여지도 없는데 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하이닉스 같은 글로벌 이 사업을 하는 회사들은 아까 우리 강의 때 설명한 것처럼 안 하면은 결국 경쟁력이 저하가 돼요. 그러기 때문에 눈치 보면서 다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들한테는 절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세미나 같은 데 보면은 대기업의 담당자는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리고 김모모 씨께서 국제적 기후금융과 관련된 내용을 배울 수도 있는지요.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 구체적으로 배우지는 않은데 뭐 아까 이 속에 있는 것들이 흐름 속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필요한 내용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침에 뭐 출근하기 전에 오기 전에 좀 본 건데 일자리 기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좀 많이 듣고 있는데 현대위아가 어떤 회사인지 알죠? 현대그룹에 있는 자회사 같긴 한데 이 공급망 ES 담당자라고 그 채용 포지션을 띄웠어요. 신입이에요. 신입. 그렇죠? 그다음에 지원 자격이 학력은 환경, 안전보건, 사회 등 관련 분야 학사 이상 25년 2월 졸업 예정자 포함돼 있고 우대 사항이 환경, 윤리, 인권노동, 안전보건 등 ESG 관련 자격을 보유하신 분, 그다음에 온실가스 검증 심사원, 온실가스 관리기사, 사업 안전기사 등을 갖고 있으면 우대하겠죠. 그다음에 공급망 실사 후 데이터 분석 및 보고서 작성 가능하신 분, 어학 능력 우수하신 분. 그래서 우리 수업에 13개 강의에서 10개 이상 들으면 우리도 마이크로 디그리를 줘요. 그것도 아마 취업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 선생님이. 근데 마지막은 이제 저의 얘기예요. ESG를 배우는 목적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언어. 우리가 영어도 언어잖아요. 일본어도 언어인데 ESG라는 용어를 배우게 되면 이제 세상이 돌아가는 얘기 나한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리면서 그게 하나의 모든 정보가 되고 나의 지식이 되는 거예요. ESG 하나의 언어라고 생각을 하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 많은 영어 있죠. 저는 외국어, 한국어하고 영어하고 일본어하고 인도네시아말하고 중국어 88년에서 배웠고 베트남에서 좀 배웠어요. 언어를 배우면 그 나라 문화도 알 수 있고 사람들의 얘기가 들리게 해요. ESG를 우리 이제 13주 강의를 하는데 요거 배우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도 하나의 언어를 배운다고 생각하시면은 지금 20대잖아요. 앞으로 30년 동안 이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글로벌 정신이고 프레임워크라 생각, 패러다임 생각하면은 30년 이 내용이 내 귀에 들린다고 생각하면은 어마어마한 정보를 들을 수 있고 어마어마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거요. Why should kids learn another language? 왜 엄마들이 영어를 아까 배우게 하겠어요? 왜? 다른 나라의 말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내용이고 이제 또 하나 실질적인 거. 우리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업에 들어가잖아요. 기업의 언어는 회계예요. 회계. 잘 했는지 못했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성적표를 보고 알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대로 여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주석표. 요거 못 읽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플러스 과거의 분들이고 이제는 우리 신세대 경영자는 뭘 알아야 된다? 이 비재무적인 요소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인권 요걸 알아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업에 투자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ESG를 그냥 편하게 언어라고 생각하고 배우는 거예요. 환경적인 거, 사회적인 거, 지배적인 구조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 요거 하나하나를 배운다고 생각하면은 우리 13주의 수업이 뭐 시험 보는 수업은 아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